세상에 이런 혼례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마을 우물가에서는 아낙네들이 수근거렸습니다. 박판서 댁 늦둥이 아들 성준이가 12살밖에 안 되었는데 혼담이 들어왔다지 뭡니까? 그게 어디 보통 혼담이랍니까? 신부가 28, 노처녀라던데요. 아낙네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킥킥거렸습니다. 그것도 그냥 노처녀가 아니랍니다. 장사치래요. 장사치. 양반 도련님이 상놈 계집을 드린다니. 하지만 그들은 몰랐지요. 이 기묘한 혼인이 조선 팔도의 물기를 바꾸고 한 꼬마 신랑을 시대의 거상으로 만들 줄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때 그 노처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강물도 작은 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물길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따라 흐른다는 것을 말이지요.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 영조 제위 말기 한양에서 남쪽으로 나흘 거리에 있는 평산 고을. 이 시기는 양반과 상민의 신분 차이가 여전히 엄격했으나 한편으로는 물류와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이 고을은 큰 강이 관통하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곡식이 남쪽 바다로 나가고 남쪽 바다의 소금과 해산물이 북쪽 산골로 올라가는 중간 지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상인은 상놈이었고 아무리 가난해도 양반은 양반이었습니다. 박판서는 대대로 청렴결백하기로 소문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3대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지냈고 특히 박판서는 호조 판서까지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벼슬을 하며 재산을 모으는 것은 도둑질이나 다름없다. 이것이 박판서의 좌우명이었습니다. 덕분에 관직에서 물러날 때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한옥 한 채와 얼마 안 되는 논밭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직에서 물러난 지 3년째 되던 해 박판서가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붓고 기침이 멎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양에서 명의를 불러 진맥을 받으니 귀한 약재로 3년은 보약을 지어 먹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약값이 문제였습니다. 귀한 인삼과 녹용, 산수유와 당귀를 구하려면 쌀 100섬 값이 들었으니까요. 결국 박판서 댁은 동네 약방과 쌀가게에 외상을 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박마님은 더욱 고달팠습니다. 몸이 허약한데 남편 병수발에 집안 살림까지 도맡으니 이가 약해져 떡 한 덩이 제대로 씹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체면 때문에 마을 떡집에 갔어 외상으로 떡을 얻어와야 했으니 그 심정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양반이 뭐 대수요. 떡값도 못 갚으면서. 떡집 주인은 뒤에서 이렇게 수근거렸습니다. 이런 집안에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12살 아들 성준이었습니다. 얼굴은 동그랗고 눈은 또렷하여 귀여운 외모였지만 성준은 소심하고 겁이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키는 작았고 몸집도 왜소했습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가느다란 풀잎 같았지요. 아버지는 병상에서도 성준에게 천자문을 가르쳤습니다. 성준아, 너만은 과거에 급제하여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성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사실 어린 마음에는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침 소리,
어머니의 한숨 소리, 그리고 집 밖에서 들려오는 빚쟁이들의 목소리. 이 모든 것이 12살인 성준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던 것입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집안은 말 그대로 풍전등화였습니다. 박판서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집안을 어찌하려 하시는 것이옵니까? 바로 그때 뜻밖의 혼담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날 아침 박판서 댁 대문 앞에 화려한 가마 하나가 멈춰 섰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이는 30 가까운 나이의 여인이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눈매가 또렷한 것이 비록 상인 계급의 옷차림이었으나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여인의 이름은 강월이었습니다. 이 고을에서 가장 큰 포목상과 숫장사를 운영하는 거상이었지요. 저 여인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이 고을 숫값이 오르내린다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강월이 박마님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박판서 도련님, 성준에게 혼담을 청하러 왔습니다. 혼담이라니요. 성준이는 아직 12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28부로 혼기를 한참 넘긴 몸입니다. 어린 신랑을 맞이하여 키우며 살고 싶습니다. 강월은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이 혼담을 받아주신다면 박판서 댁의 모든 빚을 제가 갚겠습니다. 약방 외상, 쌀가게 외상, 떡집 외상까지 모두 갚겠습니다. 거기다 매달 쌀과 약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마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안채에서 박판서가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아무리 가난해도 12살 아들을 장사치 계집에게 팔 수는 없소. 당장 저 여자를 돌려보내시오. 하지만 박마님은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영감, 우리 성준이가 궁핍한 집안에서 자라는 것과 풍족한 집안에서 자라는 것 중 무엇이 아이를 위한 길이겠습니까?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아이의 미래까지 망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박판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방 한편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성준은 이불 속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은 더욱 움츠러들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혼례날이 왔습니다. 박판서는 경상에서 일어나 성준을 불렀습니다. 성준아, 오늘은 내가 어른이 되는 날이다. 비록 어린 나이지만 이제 한 집안의 가장이 되는 것이니라. 성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혼례복은 성준에게 너무나 컸습니다. 소매가 손을 덮었고 옷자락이 발에 걸려 넘어질 뻔했던 것입니다. 박마님이 황급히 옷을 열어 번 접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가, 조심해서 걸어야 한다. 넘어지면 안 된다. 무거운 관을 쓴 성준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왜소한 몸에 큰 옷을 입은 그 모습이 얼마나 안쓰러웠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습니다. 아니, 저 꼬마가 정말 신랑이란 말인가? 저렇게 어린 것이 혼례를 치르다니. 신부가 28이라던데 신랑은 겨우 12살이라지 않습니까? 16살 차이면 거의 어머니 뻘 아닙니까? 한 아낙네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강월이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화려한 홀레복을 입었으나 얼굴에는 긴장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월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혼례가 진행되었습니다. 전할례를 올릴 때 성주는 기러기를 들고 강월에게 다가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러기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작은 팔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그때 강월이 슬며시 기러기를 받쳐주었으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말이지요. 성주는 고개를 들어 강월을 보았습니다. 강월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교배례를 올릴 때는 더욱 난감했습니다. 절을 할 때마다 관이 흔들려 떨어질 뻔했던 것입니다. 성주는 한 손으로 관을 잡고 한 손으로 절을 했습니다. 구경하던 아이들이 킥킥대며 웃어댔으니 성준의 얼굴이 얼마나 빨개졌겠습니까? 합근례 순서가 왔습니다. 술잔을 나누어 마시는 의식이었지요. 성주는 술을 마셔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마자 얼굴이 찡그려졌습니다. 쓰고 매웠던 것입니다. 혼례가 끝나고 해가 저물었습니다. 신방이 준비되었습니다. 성주는 신방 앞에 섰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들어가기가 무서웠던 것입니다. 안에는 강월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28살 여인과 12살 소년이 한 방에 있어야 한다니 성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서성이고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강월이 나왔습니다. 도련님, 왜 밖에 계십니까? 추우시겠습니다. 성주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강월은 성준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성준은 어쩔 수 없이 강월의 손에 이끌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촛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한쪽에는 상이 차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강월이 상을 가리켰습니다. 도련님, 배고프시지요? 이 떡을 드십시오. 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성주는 떡을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제대로 먹지 못했던 그 떡이었던 것입니다. 강월은 성준을 상 앞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떡 한 조각을 집어 성준 앞에 놓았습니다. 드십시오. 성준은 떡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았습니다. 부드럽고 찰졌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강월이 성준 옆에 앉았습니다. 성준은 움찔했습니다. 강월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도련님을 해칠 생각이 없습니다. 저도 처음입니다. 이렇게 어린 도련님을 모시는 것이 말이지요. 성준은 떡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월이 말을 이었습니다. 도련님, 글 공부도 좋으나 이제 세상의 흐름인 물길을 배우셔야 합니다. 물길이요. 그게 무엇입니까? 강월은 방 한편으로 가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비단으로 장식된 책이었습니다. 강월이 그것을 성준 앞에 놓고 펼쳤습니다. 안을 보니 온통 숫자와 글자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강월이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물길의 기록입니다. 어느 강에 어떤 물건이 흐르고 언제 어디로 가는지가 모두 적혀 있습니다. 첫 장에는 한강의 물길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출발한 배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싣고 가는지가 상세히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장에는 금강, 그 다음에는 영산강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주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말이지요. 강월은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도련님은 총명하시니 분명 금방 깨우치실 것입니다. 강월이 장부를 넘겼습니다. 뒷장에는 빈칸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강월이 성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빈칸은 도련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도련님께서 물기를 배우고 깨우친 것들을 하나씩 적어 나가시는 것이지요. 언젠가 이 장부가 다 채워지면 도련님께서는 진정한 물길의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강월이 일어났습니다. 도련님, 오늘은 일찍 주무십시오. 내일부터 물길을 배우시려면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아내는 어디서 주무실 것입니까? 저는 마루에서 자겠습니다. 도련님께서 편히 주무시도록 말입니다. 마루는 춥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추위를 잘 탑니다. 도련님께서 편히 주무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강월은 이불 한 채를 들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성주는 혼자 방에 남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신기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강월은 성준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떡을 주고 장부를 보여주고 마루에서 자겠다고 했으니까요. 성준은 다시 비단 장부를 펼쳤습니다. 촛불 아래 글자들을 읽어보았습니다. 한강 물길, 정월 대보름 후 첫배, 쌀 백하마, 한양에서 충주로. 성준은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가며 읽었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물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월이 마루에서 추워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성준은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성준은 글방에 갔습니다. 친구들이 성준을 보자마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성준아, 며칠간 어디 갔었느냐? 혼례 후 신방에서 나오지 못했더냐? 신부가 무섭지 않더냐? 너보다 키도 크고 나이도 많은데. 말이지. 성준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집이 장사치 계집을 드릴 정도로 가난했다며? 양반 채통은 다 어디 갔느냐? 성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치밀었지만 반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혼례 때 신랑 옷이 너무 커서 넘어질 뻔했다며? 꼭 어린아이가 어른 옷을 훔쳐 입은 것 같았다던데. 아이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성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없이 글방을 나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성준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왜 자신이 이런 혼인을 해야 했는지, 왜 친구들에게 이렇게 놀림받아야 하는지 원망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날 밤 강월이 방문 앞에 밥상을 놓았습니다. 도련님, 저녁 드십시오. 밥상에는 평소 먹기 힘든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생선구이, 나물무침, 두부조림, 그리고 달콤한 약과까지. 성준은 밥을 떠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니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성주는 비단 장부를 꺼냈습니다. 붓을 들어 첫 번째 빈칸에 적었습니다. 오늘 글방에서 친구들이 놀렸다. 하지만 집에 오니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맛있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성주는 이제 13이 되었습니다. 키는 조금 자랐지만 여전히 작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더 이상 쉽게 눈물 흘리는 어린아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강월이 성준을 찾아왔습니다. 도련님, 오늘은 날씨도 좋으니 나루터에 가보시겠습니까? 나루터요? 네. 도련님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성준은 내키지 않았습니다. 나루터는 상놈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거절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나루터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언덕을 넘으니 큰 강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강물은 유유히 흘렀고 강가에는 사람들로 북적였던 것입니다. 짐을 나르는 일꾼들, 배를 몰고 오는 사공들, 물건을 흥정하는 상인들로 가득했습니다. 성주는 그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끄럽고 복잡했습니다. 강월은 강가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강월을 보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주인 마님, 안녕하십니까? 강월이 강 한가운데를 가리켰습니다. 도련님, 저기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 배에 무슨 짐이 실려 있을지 맞춰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보지도 않고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배의 깊이를 보십시오. 물에 잠긴 정도가 얕으면 가벼운 짐, 깊으면 무거운 짐입니다. 저 배는 깊이 잠겨 있으니 곡식이나 소금 같은 무거운 물건이지요. 배가 닿았습니다. 사공이 짐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곡식 가만이었습니다. 강월이 성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보셨지요? 이것이 물길을 잇는 첫걸음입니다. 성준은 신기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련님께서 맞춰보십시오. 성준은 눈을 가늘게 뜨고 배를 관찰했습니다. 배는 물 위에 높이 떠 있었습니다. 물에 잠긴 부분이 얕았던 것입니다. 가벼운 것 같은데요. 무명이나 비단이 아닐까요? 강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배가 닿았습니다. 사공이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비단이었습니다. 강월이 손뼉을 쳤습니다. 맞습니다. 도련님께서 정말 맞추셨습니다. 저 어린 도령님이 한 번에 맞추다니. 주변에 있던 상인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성주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뭔가를 해냈다는 뿌듯함이었던 것입니다. 강월이 성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도련님은 총명하십니다. 분명 훌륭한 상인이 되실 것입니다. 저는 상인이 아니라 선비입니다. 선비면서 상인이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세상을 경영하는 것도 학문이니까요. 성주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두 사람은 나루터를 떠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강월이 물었습니다. 도련님,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나쁘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가고 싶습니다. 강월은 그 짧은 대답에도 기뻤습니다.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성주는 14이 되었습니다. 키는 조금씩 자라고 있었고 어깨도 약간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었지요. 이제는 나루터에 가는 것도
익숙해졌고 배의 짐을 맞추는 솜씨도 늘었습니다. 강월은 성준에게 장부 있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강월이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왔습니다. 시어머님께 드리십시오. 보따리 안에는 하얀 소금과 찰진 찹쌀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월이 설명했습니다. 이 소금은 서해안에서 가장 곱고 부드러운 것입니다. 이가 약한 분께서 드시기 좋지요. 그리고 이 찹쌀은 남도에서 가장 찰진 것입니다. 성주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안채로 들어가니 박마님이 계셨습니다. 강월이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박마님은 소금과 찹쌀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야, 고맙구나. 내가 내 일을 못 쓰는 것을 어찌 알았느냐? 어머님께서 떡집에서 떡을 사오실 때마다 고민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박마님은 강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야, 내가 우리 집에 온 것이 하늘의 뜻이었구나. 성주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강월은 단순히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박마님은 서해안 소금으로 간을 한 나물을 드셨습니다. 정말로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남도 찹쌀로 만든 떡도 드셨습니다. 오랜만에 편하게 씹을 수 있었습니다. 박마님은 밥을 먹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성주는 강월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월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주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붓을 들어 적었습니다. 오늘 강월이 어머니께 서해안 소금과 남도 찹쌀을 드렸다. 물기를 통해 구한 것이라고 했다. 강월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진심으로 아낀다. 나도 물기를 제대로 배우고 싶다. 또 1년이 흘렀습니다. 성주는 15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준의 키는 한 뼘쯤 더 자랐고 얼굴에 동그란 윤곽도 조금씩 각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도 이전보다 굵어졌고 걸음걸이도 좀 더 당당해졌지요. 그해 여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5월이 지나고 6월이 되어도 장마가 오지 않았습니다. 7월이 되자 강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성주는 나루터에 가서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바닥이 드러나 보였던 것입니다. 상인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상인이 성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물이 이렇게 줄어들면 배가 다니지 못합니다. 어찌 해야 좋겠습니까? 성준도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강월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물길이 막히면 상단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성주는 마당에 나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문득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천문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성주는 별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별자리의 위치가 예년과 달랐던 것입니다. 7월인데도 6월의 별자리가 보였습니다. 성주는 깨달았습니다. 올해는 절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장마도 늦게 올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성주는 나루터에 갔습니다. 상인들이 몰려왔습니다. 도련님, 언제쯤 비가 올까요? 7월 말이나 8월 초에 비가 올 것 같습니다. 별자리를 보니 절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도련님께서 천문까지 아시다니. 상인들이 놀랐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강물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상인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한강 말고도 샛강이 있다고 합니다. 물이 적을 때는 그 샛강으로 다닐 수 있다던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한 늙은 사공이 말했습니다. 성주는 그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성주는 강월에게 말했습니다. 아내, 저는 그 샛강을 찾고 싶습니다. 도련님, 그것은 위험합니다.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찾아야 합니다. 강월이 놀라 성준을 보았습니다. 강월은 한참을 성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께서 그리하시겠다면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내는 상단을 지켜야 합니다. 저 혼자 가겠습니다. 강월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성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3년 전 12살 소녀는 무섭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던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성준은 작은 배 한 척을 준비했습니다. 배가 출발했습니다. 한 시즌쯤 갔을 때 성준은 강가의 갈대밭을 보았습니다. 갈대가 무성했는데 그 사이로 물길이 보이는 듯 했던 것입니다. 저기로 가보십시오, 도련님. 저기는 갈대밭입니다. 배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저 갈대 사이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갈대의 방향을 보십시오.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갈대가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갈대가 끊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길입니다. 사공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배를 갈대밭 쪽으로 몰았습니다. 과연 좁은 물길이 나타났습니다. 배는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가니 갈대밭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작은 강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샛강입니다. 성주는 샛강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한 시즌 가니 샛강이 다시 큰 강과 만났습니다. 나루터에 돌아오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강월과 상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준은 배에서 내렸습니다. 이제 성준의 키는 12살 때보다 훨씬 컸고 어깨도 넓어져 있었습니다. 1년 사이 성준은 한 뼘 더 자라 있었던 것입니다. 강월이 달려왔습니다. 도련님, 무사하십니까? 찾았습니다. 샛강을 찾았습니다. 성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상인들이 놀라 성준을 둘러쌌습니다. 성준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갈대밭 사이로 들어가는 법, 샛강의 위치, 그리고 다시 큰 강과 만나는 곳까지 말이지요. 상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가뭄에도 물길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도련님, 저희를 살려주셨습니다. 한 상인이 성준에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다음 날, 첫 배가 샛강을 통과했습니다. 성준은 직접 배에 타고 길을 안내했던 것입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강월 마님의 남편께서 새로운 물길을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박판서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병상에서 일어나 성준을 불렀습니다. 성준아, 내가 정말 그 길을 찾았느냐? 네.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신 관찰의 법으로 찾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랐구나.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구나. 아비가 자랑스럽다. 박판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성주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붓을 들어 적었습니다. 오늘 색강을 찾았다. 가뭄에도 물기를 이어갈 수 있다. 사람들이 기뻐했다. 아버지께서도 자랑스러워하셨다. 나는 이제 진정한 물길의 주인이다. 밖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비가 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색강을 발견한 후 강월의 상단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문만 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을 사또 조사또가 강월 상단을 주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조사또는 강월 상단에 소문을 듣고 혀를 찼습니다. 여자 주제에 장사를 하다니, 게다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면서 나에게는 한 푼도 바치지 않았단 말인가. 며칠 후 아전이 강월을 찾아왔습니다. 강월마님, 사또께서 부르십니다. 관아에 도착한 강월은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사또가 말했습니다. 네, 듣자 하니 내가 요즘 돈을 많이 번다더구나. 내가 이 고을에서 장사를 하려면 나에게 예를 갖춰야 하지 않겠느냐? 석 달마다 은자 100냥씩만 가져오라 사또님. 그것은 너무 큰 금액입니다. 너무 크다고? 내가 벌어들이는 돈에 비하면 적은 것이다, 사또님. 저는 법대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바칠 의무는 없습니다. 뭐라고? 내가 감히 나를 거역하느냐? 좋다, 내가 하는 장사를 뒤질 것이다. 혹시라도 법을 어긴 것이 있다면 가만두지 않겠다. 조사또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월은 성준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아내, 그것은 위험합니다. 사또가 보복할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옳지 않은 일에 굴복할 수는 없습니다. 강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조사또는 아전들에게 명했습니다. 강월이라는 여자의 장사를 조사하라. 법을 어긴 것이 있는지 샅샅이 뒤져라.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죄를 씌워라, 사또님. 강월의 배 중 하나가 북쪽 오랑캐 지역 근처까지 갔다 온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을 밀무역이라고 누명을 씌울 수 있습니다. 좋다, 그것으로 하라. 한아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사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흘 후 관군이 박판서 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강월을 잡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강월, 너는 오랑캐와 밀무역을 한 죄로 잡혀가야 한다. 밀무역이라니요?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강월은 기가 막혔습니다. 강월은 포승줄에 묶였습니다. 성준은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이제 16이 된 성준의 키는 강월과 거의 비슷해졌고 어깨는 제법 넓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의 윤곽도 뚜렷해지고 턱선도 각졌지요. 잠깐, 무슨 일입니까? 관군이 성준을 밀쳐냈습니다. 도련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결백합니다, 아내. 제가 반드시 구해드리겠습니다. 강월이 소리쳤습니다. 관군은 집안을 뒤졌습니다. 장부들을 모두 가져갔고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성준은 주저앉았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틀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조사또가 말했습니다. 강월, 내가 오랑캐와 밀무역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조사또는 거짓 증인을 불렀고 가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강월, 너는 밀무역의 죄로 유배형에 처한다. 그리고 모든 재산은 관에서 몰수한다. 성주는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갈았습니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성주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날 밤 성주는 옥사에 갇힌 강월을 면회했습니다. 돈을 주고 관군을 매수해 잠깐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강월은 여의어 있었습니다. 도련님 어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내를 구하러 왔습니다. 며칠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증거를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구해내겠습니다. 성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아버지가 성준을 불렀습니다. 성준아, 아비의 친구 정몽주가 한양에서 형조 판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증거 없이는 도와줄 수 없다. 강월이 결백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아니면 조사또가 거짓으로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지. 성주는 생각했습니다. 증거 어디서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 문득 떠올랐습니다. 조사또가 거짓 증거를 만들었다면 그 증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까? 아버님, 제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뭐라고? 내가 관아에 들어간다고? 그것은 너무 위험하다, 아버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강월을 구하려면 제가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박 판서가 놀라 일어나려 했습니다. 박 판서는 성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17이 된 아들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리 결심했다면 아비가 말릴 수는 없구나. 하지만 조심해라. 그날 밤 성준은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얼굴에는 검은 천을 둘러 가렸습니다. 그리고 관아를 향해 걸었던 것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관아에 도착해 담장을 넘었습니다. 이제 성준의 팔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담장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 예전처럼 어렵지 않았지요. 건물을 돌아 창문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한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던 것입니다. 조사또의 집무실이었습니다. 방 안에 아전 하나가 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전이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기회였습니다. 성주는 재빨리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으로 다가가 장부를 살폈습니다. 재판 기록을 찾았습니다. 강월의 재판 기록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증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성주는 촛불을 가까이 가져가 읽어보았습니다. 은자 50냥 지급. 증거였습니다. 조사또가 거짓 증인에게 돈을 준 것이었습니다. 성주는 그 페이지를 찢어냈습니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전이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성주는 재빨리 창문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누구냐? 도둑이다. 도둑을 잡아라. 관군들이 쫓아왔습니다. 성주는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담장에 도착해 항아리들을 밟고 담장 위로 올라갔습니다.
관군 하나가 성준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옷이 찢어지는 것도 개의치 않고 담장을 넘었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한참을 숨어 있었습니다. 관군들의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 쥔 종이는 무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성준은 아버지께 종이를 보여드렸습니다. 내가 정말 해냈구나. 아비가 자랑스럽다. 성준은 아버지가 준 편지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함께 넣었습니다. 이제 한양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루를 달려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정 대감의 집을 찾았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박판서의 아들 성준입니다. 정 대감님을 뵙고 싶습니다. 정 대감을 만났습니다. 내가 몽규의 아들이냐? 그렇습니다. 대감님 성준은 강월이 당한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 대감이 물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성준은 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조사또가 거짓 증인에게 은자를 준 기록입니다. 정 대감은 종이를 받아 자세히 읽었습니다. 이것은 관아의 장부로구나. 내가 어찌 이것을 구했느냐? 밤에 관아에 잠입해 가져왔습니다. 관아에 몰래 들어갔다고? 그것은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강호를 구하려면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내 마음을 알겠다. 아내를 구하려는 정성이 가상하구나. 걱정 마라. 내가 도와주마. 정 대감은 성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정 대감은 즉시 왕께 상소를 올렸습니다. 사흘 후 암행어사가 파견되었습니다. 성준도 함께 고을로 돌아갔습니다. 암행어사는 관하로 갔습니다. 어사출도 암행어사 나가신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왕명을 받들어 내 관직을 박탈한다. 조사또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암행어사는 냉정했습니다. 암행어사는 즉시 강월을 석방하라고 명했습니다. 옥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강월이 나왔습니다. 성준은 달려가 강월을 부축했습니다. 이제 성준은 강월과 키가 거의 같았고 어깨는 오히려 더 넓었습니다. 성준의 팔은 강월을 단단히 지탱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었지요. 성준 정말 저를 구해 주셨습니까? 당연합니다. 제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강월은 성준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강월 마님이 무죄로 풀려났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또 2년이 흘렀습니다. 성준은 이제 20이 되었습니다. 완연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키는 아버지 박판서만큼 훌쩍 자랐고 어깨는 넓고 당당했습니다. 얼굴의 윤곽은 뚜렷하고 각졌으며 눈빛은 깊고 단단했지요. 더 이상 떨던 꼬마 신랑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의연하고 믿음직한 청년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상단은 그 어느 때보다 번창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준과 강월은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월이 입을 열었습니다. 성준, 제가 왜 도련님과 혼인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월은 15년 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13이었을 때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지요. 가난했습니다. 강월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큰 추위가 왔습니다. 쌀이 떨어졌습니다. 사흘째 굶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양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박판서님이셨습니다. 강월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도련님의 아버님께서 저를 데리고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쌀 한 가마니를 주셨습니다. 약도 주시고 따뜻한 옷도 주셨지요. 판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야, 이 쌀로 어머니를 살리거라. 그리고 훗날 내가 크거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거라. 강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쌀로 어머니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판서님의 은혜를 꼭 갚겠다고 말이지요. 몇 년 전 박판서 댁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은혜를 갚을 때가 왔다고 말입니다. 성주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내에게는 이런 사연이 있었던 것이군요. 처음에는 그저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준과 함께 지내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성준께서 총명하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지요. 강월이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떨던 꼬마 신랑이 이제는 백성을 살리고 저를 구해주는 훌륭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성주는 강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월, 감사합니다. 제게 물길을 가르쳐 주시고 세상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를 이름으로 부르셔도 됩니다. 그럼 성준께서도 저를 이름으로 부르십시오. 강월 성준은 처음으로 강월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월도 처음으로 성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성준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한 장만 빈칸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먹을 갈고 정성스럽게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8년 전 12살 소녀는 28살 여인과 혼인했다. 무섭고 떨렸다. 세상이 비웃었다 하지만 그 여인은 나에게 물길을 가르쳐 주었다. 세상을 경영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가족을 살리고 백성을 도왔다. 이제 나는 스물이 되었다. 그 여인과 진정한 부부가 되었다. 더 이상 어린 신랑이 아니다. 물길의 주인이 되었고 한 여인의 남편이 되었다. 이 장부를 다 채우는데 8년이 걸렸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장부가 완성되었습니다. 빈칸이 하나도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을 꺾여도 굽히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12살 신랑과 28 신부. 누가 봐도 이상한 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비웃음을 이겨내고 서로를 가르치고 배우며 마침내 훌륭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선행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박판서가 준 쌀 한 가마니가 15년 후 집안을 살렸고 그 은혜가 백성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선행은 반드시 돌고 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지요. 진정한 학문은 책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경영하고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배움입니다. 성준과 강월은 그것을 몸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